네, 안녕하십니까. 2010년 9급 기상직 기상학개론과 일계예보 및 분석법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 17번부터 20번까지는 예전에는 한국사 문제였는데 이 문제 뭐 그냥 저의 공부를 위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자, 고조선 문제가 나왔는데, 자, 고조선의 당시 세력을,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고조선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로는 그 오수전, 뭐, 반량전과 같은 화폐, 이 화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세형동검, 뭐, 반달돌칼이 아니죠. 세형동검 혹은 뭐, 거푸집, 과 같은 이제 고조선의 세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기출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고인돌은 이거는 이제 청동기 시절부터 이제 계급 사회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왔고 이게 고조선의 이제 무덤 형태죠. 무덤 형태인데 이것만 보고는 이제 고조선 당시 세력 범위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제끼고 니은 빗사무늬 독인데 빗사무늬는 신석기 있게 제끼고 그 다음에 선택지가 두 개인데 그럼 답은 당연히 2번이겠죠. 자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용동검이고 이거는 화폐인 오수전입니다. 오수전.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18번 문제인데 다음 자료를 작성한 근본적인 목적. 자, 근본적인 목적을 가장 바른 것은이라 올바른 것을 찾는 문제인데 보시면 이제 그냥 딱 봐도 아 여기 보시면 6등급, 9등급에 나눠짐에 따라 세종이구나. 세종의 전분 6등법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어 토지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세금을 잘 거두는 목적도 있겠고 또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농민들의 불만 없애기 위해서 계절 혹은 이제 그 흉년이나 풍년에 따라 6등급과 9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왕권 강화와 농민 생활 안정 추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보자 읽자마자 10초 컷이 10초 컷 문제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발해에 대한 내용인데 발해는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없고 그냥 요 몇 가지 왕만 기억하면 되는데 고무 문선해 요 다섯 가지 왕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애왕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19번을 보면 이제 선택지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틀린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문화는 고구려 문화는 개성 문화다라는 건 맞죠. 고구려가 멸망되고 이제 발해라는 국가가 고려와 함께 이렇게 서로 맞대어서 이게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개성한 국가는 맞습니다. 나는 발해는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등 내내 당과는 적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왕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산둥 지방을 이제 공격했다라는 내용은 무왕 때 얘기입니다. 무왕 때 얘기인데 이제 문왕 때는 그 일본과도 친하게 지냈고 당나라랑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문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내내 적대 관계를 유지하진 않았죠. 다는 고구려 유민들은 발해의 지배층을 차지해 말갈족은 피지배층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해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들을 의미하고 말갈족은 피지배층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맞는 설명입니다. 자, 유두공은 이제 발해고를 저술했다 조선후기 실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암기예요. 이건 암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 공을 듣기를 이제 공을 세우길 바래라고 해서 유두공 바래 너가 공을 세우길 바래라고 해서 유두공은 바래고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 선발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진수는 문과의 속과에 떨어졌지만 성균관에 합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과에 떨어지면 성균관에는 속과에 떨어지면은 성균관에는 이제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속과에 합격해야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여우는 양반은 아니지만 과거에 합격해서 현령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는 설명이죠. 양반은 아니지만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었고 중인들이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현령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진은 잡과에 합격했지만 승진에 위해서 문과를 다시 치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잡과는 뭐 기술직 같은 거겠죠. 합격했는데 승진을 위해서 문과를 다시 쳐야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맞습니다.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제대로 된 올바른 설명이 맞습니다. 라는 병선은 서원에서 치르는 알성시에서 장원으로 합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성시는 서원에서 치르는 게 아니라 성균관에서 치는 거기 때문에 틀려서 이게 3번입니다. 알성시라는 게 뭐냐면 그 왕이 행차했을 때 그냥 비공식적으로 치러지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알성시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좀 풀어봤고 그다음 이제 기상학기로 문제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부피가 일정한 지표면 근처의 공기에서 그 성분 중 하나인 질소를 빼고 수증기를 채운다면 그 공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질소는 이제 N2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다음 수증기는 H2인데 보시면은 이제 수증기는 질량이 18g이고 몰당 1몰당 18g이고 얘는 32g이죠. 이제 28g 14니까 28g이죠. 28g이기 때문에 질소를 빼고 수증기를 넣으면 당연히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수증기가 찬 공기는 가벼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상층에 차갑고 수변한 공기가 들어오면 이게 가볍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려고 해요. 내려가고 무거운 공기는 올라가려고 이제 잠깐만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수증기가 그러니까 상층에 차갑고 한랭한 공기가 들어오면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내려가고 하층 공기가 상승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름철에 하층이 아닌 상층에 얼마만큼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냐에 따라 대기 불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은 태양과 지구의 표면 온도를 각각 6000K, 3000K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단위 표면에서 방출하는 최대 복사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와트 퍼 미터 제곱으로 의미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t의 4승이라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한번 좀 적용을 해보면 이제 300의 4승이랑 이제 600의 6000이죠. 1000의 4승이랑 300의 4승이 있습니다. 300의 4승이 있을 때 보시면 이제 두 개 없어지고 20이죠. 20의 4승이기 때문에 16 그다음에 공 4개 붙이면 이제 16만 배가 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아냐라는 그런 문제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온실효과의 이산화탄소가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옥사의 장파 에너지는 이라 되어 있는데 얘는 대기의 창을 의미하죠. 대기창. 창을 의미하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가 다 풀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풀어드리진 않고 좀 중요한 부분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기과학에서 산란이라고 하면 산란은 미산란과 레일리 산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리 산란은 입자 크기는 작은데 파장이 훨씬 더 커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고 미산란은 입자 크기랑 파장과 입자 크기가 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산란은 얘는 이제 전방 산란이 더 크고 레일리 산란은 이제 전방 산란과 후방 산란이 비슷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1, 2, 3번은
산란과 관련이 있죠. 이 3번이 레일리산란이나 미산란 둘 다 속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구름이 있을 때 빛이 산란된 거예요. 산란이 반사된 산란이 극화되면 이제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고 대기 오염이 심하면 뿌옇게 보인다는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못 설명했네요. 대기 오염이 심한 날은 하늘이 뿌옇게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게 뿌옇게 보인다. 이 뿌옇게 보인다는 게 이제 미산란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구름이 뿌옇게 보이는 것과 이제 유사한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답이 3번이고 이제 우리가 산란을 넘어서서 훨씬 더 이제 물체가 반사하는 양이 더 극기화되면 이제 이 산란에서 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소나기가 오면 날이 어두워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날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반사 현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란과 거리가 좀 많이 멉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 이 네 개 중에 답이 3번은 맞는데 다음 중 산란과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만약에 산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 했을 때는 사실 좀 3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많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반사도 산란의 일종입니다. 근데 뭐 반사와 산란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표시를 해놔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7번. 안개 종류 중에 이제 형성 원인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복사안개, 전선안개, 이류안개, 활성안개 되어 있습니다. 자, 복사안개는 이제 온도가 감소해서 이제 대기 하층에서 경계층 부분에 일어나는 복사안개를 의미하는 거고, 이류안개는 이제 온난이류 안개인데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바다 위 콜드고 웜이죠 들어왔을 때 이 하층 부분이 차가워지면서 즉 온도가 내려가면서 생기는 안개를 의미합니다. 따뜻하면서 동시에 아래에서 수증기 공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수증기량을 공급받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과 동시에 또 수증기를 공급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래도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선안개는 이게 잘 보시면 전선안개가 뭐냐면 전선상에서 강수에 의해서 생기는 안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온도가 떨어져서 생긴다기보다는 수증기 공급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활성안개를 보시게 되면 이 활성은 상승을 의미합니다. 상승을 의미하는데 공기 따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하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온도랑 관련이 있고 얘는 온도랑 관련이 없고 수증기 양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형성 원인이 1번, 2번, 4번은 온도가 감소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3번은 그렇지 않아서 온도랑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을 좀 보면 강한 야간 기온 역전, 그러니까 야간에 기온 역전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바람이 약해야, 자, 잘 보세요. 이게 설페이스라 하면 바람이 이제 만약에 강하다고 생각해 버리면 혼합이 잘 되겠죠. 혼합이 잘 되면 여기 상층에 있는 공기와 좀 표시를 다르게 할까요? 상층에 있는 공기와 하층에 있는 공기가 잘 섞여서 이제 기온도 일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기온이 일정하게 되겠죠. 혹은 뭐 기온이 좀 감소하거나. 그래서 야간 기온 역전이 일어나지 않겠죠.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약해야 된다는 건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밤이 길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밤이 길면 길수록 지표면의 온도가 하강하기 때문에 기온 역전이 잘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기가 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가 습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열 방출을 하지 않습니까? 지표에서 열 방출하는데 공기가 습하면은 수증기가 많으면 이제 온실 효과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 흡수하고 잘 방출하기 때문에 공기가 습하면 기온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제 그 공기가 습해서 야간 기온 역전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야간 기온 역전 현상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맞고, 구름이 없어야 된다라고 돼 있을 때 구름이 없을 때는 이제 이 적외선이 잘 빠져나가서 온도가 잘 하강이 되겠죠. 하강이 돼서 기온 역전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쭉 감소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만 많이 감소하고 역전이 일어나는 이러한 형태를 기온 역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공기가 습하게 되면은 여기에 열을 방출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그냥 공식이 있습니다. LC에 구하는 공식인데, 그래서 2번인데, 사실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조 단열적으로 1도씨 100m랑 수변 단열적으로 0.5도씩 100m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얘는 건조 단열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데 사실 수변 단열적으로는 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이런 조건을 이제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있는데,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0, 11, 12문제인데 10번은 쉽기 때문에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 틀린 설명이라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보시면 빗방울, 낙하, 작은 빗방울보다 뭐 속도, 산구름, 빙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빠르게 보면 지면 근처에서 큰 빗방울은 작은 빗방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 빗방울이 크면 클수록 이제 종단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게 되겠죠. 작은 물방울보다. 찬 구름이라고 하면은 이제 0도씨보다 아래에 있는 온도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관행각수 속도 있고 얼음 입자도 있기 때문에 빙정 과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번, 그다음 따뜻한 구름에서 빙정 방울의 성장은 병합 과정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병합이라는 거는 물방울 혹은 이제 강수 입자들의 뭉침을 의미하는데, 뭐 부딪힘, 뭐 뭉침, 뭐 이렇게 의미할 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구름에서는 이제 병합 과정, 물방울과 얼음이 없기 때문에 물방울과 물방울의 병합 과정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빗방울의 낙하 속도는 중력에 의해 계속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빗방울이 이렇게 있을 때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중력이고 여기가 부력이죠. 이 부력과 중력이 서로 이제 같은 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방울 크기가 병합이 돼서 더 증가하거나 뭐 크기가 더 커지거나 밀도가 더 커지면은 뭐 증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력이 더 커지니까. 근데 물방울의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 걸리는 중력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에서 계속 증가하지 않고, 이거는 종단 속도, 위에서 말하는 종단 속도가 일정하다. 종단 속도라는 게 속도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속도 증가가 끝나고 딱 일정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종단 속도라는 의미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기사 현상 중 나머지 색과 분류를 달리하는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연무, 방무, 상고대, 우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방무, 우박, 상고대 이런 거는 다 이제 수증기랑 관련이 있죠. 상고대는 이제 뭐냐면은 얼음 입자가 뭐 나뭇가지 이런 데 달라붙어서 생기는 것들을 의미하고, 우박도 뭐 수증기가 그러니까 대기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것이고, 방무도 대기의 입자에 수증기가 많아서 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연무는 뭐냐면 이제 연무는 그 수증기도 있긴 있지만 입자가 많은데 먼지나 연기가 많은 게 연무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론 수증기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증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먼지와 연기가 더 많아서 연무, 그러니까 방무보다 시정이 안 좋아지는 게 연무를 의미합니다. 연무.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연무랑 이제 방무랑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연무는 먼지에 의해서 생성된 거고, 방무는 거의 좀 대부분 수증기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좀 별표 쳐놓고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제 블로그를 보시면 예상 문제집에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좀 하나 내놨거든요. 비슷한 문제집을 내놨는데 요 문제도 한번 좀 추가를 해야 되겠어요. 전 제 생각은. 자, 일단 왜 그런지 한번 좀 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보도록 하면 이러한 계산 문제에 단위값이 나오죠. 이 단위값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단위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높이시도록 많이 외우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이제 대기에서 1기압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이걸 수온으로 치면 76cm Hg가 됩니다. 그 다음에 헥토파스칼은 밀리바라고 치면 똑같습니다. 단위가 똑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자 1밀리바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1밀리바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1밀리바라는 그 값을 기준으로 1헥토파스칼이랑 1cmHg랑 0.001 기압을 밀리바라는 단위로 고쳐 볼게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좀 어려운데 1밀리바라는 거는 결국에는 1헥토파스칼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1밀리바라는 건 1헥토파스칼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밀리바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좀 고쳐보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은 1013 밀리바랑 같은데 두 개 공통된 1013을 지우면 1 밀리바는 1 헥토파스칼인데 자 그럼 1 헥토파스칼은 얼마입니까? 0.01 기압이죠. 기압인데 이 기압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0.01 밀리바라고 우리가 아까 단위 통일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013에 76 밀리바가 되고 얘는 이제 무조건 한 12 정도 되겠네요. 12 밀리바, 13, 많으면 13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01 기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0.01 기압은 1000 이거 10.13 밀리바죠. 그러면 4번은 10.13인데 얘는 무조건 10은 넘고 11도 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왔고 그리고 특히 이 3번 수은에 이거 H가 수은인데 수은과 관련된 기압을 이제 좀 단위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별표 하나만 쳐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들은 딱히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 자, 보시면 17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17번 보시면 정력학 평형인데 얘는 dp는 마이너스 로지 dz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연직 상방으로 향하는 기압 경도력과 중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때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영직 상방향으로 향하는 기압 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데 하층이 고기압이고 상층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기압 경도력과 이제 중력의 크기는 같고 기압 경도력과 중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를 반대인 얘가 크기가 같다 라는 상황이 정력학 평형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기압차, 고도차, 밀도 및 중력 가속도를 각각 dp, dz, 로우 g라면 dz분의 dp는 마이너스 로우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정력과 평형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자, 정력 평형을 이루는 대기에서는 공기가 상방 및 하방으로 가속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정적 상태죠. 근데 저는 3번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방이 하방으로 가속이 돼요. 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도를 1cm/s라고 두지 않습니까? 그 규모 분석을 하면. 그럼 얘 1cm라는 게 가속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엔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얘 때문에 연지 방향의 가속도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그리고 날씨 변화가 연직으로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얘는 이제 좀 3번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1cm라는 게 연지 가속도 방향인데, 얘를 이제 가속되지 않는다, 아예 그렇지 않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 4번, 정력 평형은 모든 기상 현상에 적용되는 가장 좋은 근사식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력학 평형의 모든 기상 현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모든 이상 현상에 적용되진 않고, 뭐 그냥 어떤 떨어지는 물체 혹은 떨어지는 물체도 정력학 평형이 이루어지진 않죠. 그냥 공기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나 움직이지 않는 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설명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력학 평형이 모든 기상 현상에 적용되는 가장 좋은 근사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력학 평형은 기압경들과 중력이 같을 때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모든 기상 현상에 성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저는 제 생각에 이거 답이 두 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좀 좋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보시면 앙레오가 발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되어 있는데, 앙레오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다중세포, 거대네오, 슈퍼세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기덩어리가 상승하고 결국에는 공기덩어리 이렇게 또 하강하는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 하강에 의해서 다시 상승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강 기류에서 다시 공기덩어리가 타고 올라와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또 만들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연지바람 시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뇌우랑 태풍은 다르잖아요. 얘 태풍에는 이 태풍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직바람 시어가 약해야 돼요. 그런데 뇌우는 연직바람 시어가 강해야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구름이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연직 시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 20번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1번 일기부서 및 예보법 문제인데, 1번은 넘어갈게요. 요즘은 안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서 딱히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를 좀 펼쳐치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지상일기도 기입 목적. 자, 보시면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부냐. 바람이 이게 5m죠. 5m 2.5라서 이게 7.5에서 10m/s 아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해면 기압인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갑자기 1026헥토파스칼입니다. 어쨌든 기압은 20.6헥토파스칼이고, 얘는 이제 기온이 상승했다라는 의미고, 얘는 비가 그러니까 약한 비인데, 약한 비가 이제 계속적, 이제 계속적이지, 이제 단속적. 얘는 약한 비 계속적, 약한 비를 계속적으로 오는 그 기호이고, 여기가 이제 현재 일기 그 상태를 의미하고, 얘가 과거 일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18도는 이제 온도고 10도는 이슬점 온도입니다. 이러한 바탕을 토대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자, 1번 기압은 1020.6 헥토파스칼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맞고, 자, 약한 비가 단속적으로 왔고 과거 6시간 전에도 비가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거 6시간 전에도 약한 비가 단속적으로 왔고, 여기는 현재는 약한 비가 계속 오고 있다. 아니죠, 계속 오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 그리고 얘는 하층운 기혈입니다. ST. 하층운 기혈이고 층운 ST. 외워야 됩니다. 뭐 그래서 요런 것까지 좀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기상기사에서 나오는데, 뭐 그런 거 하나까지 좀 많이 보시고 많이 외우셔야 돼요. 4번 이제 수증기 공급 없이 공기가 포화되려면 현재 기보다 기온이 8도 더 내려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18도가 10도 되기 위해서는 8도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지상위기도 분석 방법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지상위기도에서는 고기압은 바람이 나가고 저기압은 바람이 모여져. 왜?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마찰에 의해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등압선과 나란하게 부는 방향은 으로 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등압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등압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게 그려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 바람의 방향과 일기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상 일기도는 이제 1000헥토파스칼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등압선을 그리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등압선은 반드시 폐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폐곡선이 뭐냐면 그러니까 갇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자리에서 끝나거나 혹은 원 모양으로 뭔가 갇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주의해야 돼요. 혹은 이제 이 기상기사 준비하실 때 일기도를 그릴 때 만약에 여기 저기압이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 주변에 뭔가 되게 낮은 값이 있을 때는 저기압을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반원 같은 이러한 폐곡이 되거나 가장자리에서 끝나는 현상을 이렇게 유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가점이 아닌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4번인데, 4번은 전형적인 이제 전미분과 편미분의 관계를 아느냐라는 문제인데, 요 문제는 그냥 않을게요. 풀진 않고 어떻게 푸는지만 좀 그냥 대충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미분과 편미분의 관계에서 라지 dt 분의 라지 dt는 우리가 파셜 t 더하기 v다 델 t로 이제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5시간 후에 예상되는 B 지점, 이 고정된 고정된 이제 지점의 기온을 나타내는데, 얘는 이게 라그랑지안이고, 얘가 오일러 리엔인지였습니까?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은 움직이면서 관찰하는 거고, 오일러 리안은 고정된 지점에서 관찰하는 건데, 이제 고정된 지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식을 는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tdt를 마이너스 비다 델 t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한 지점에서 기온은 이류에서만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류는 마이너스 비다 델 t이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게 됩니다. 델 t가 아니고 마이너스 b다 델이겠죠. 델 어쩌고가 이류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은 이류에서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d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없애고 얘는 얘로만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는 얼마죠? 이제 요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10m/s죠. 만약에 요렇게 불고 있으면, 서풍이 아닌 동풍이 불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는데, 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0m/s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
5번에도 이거는 한 별표 한 2개 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동성 고기압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실 뿐더러 늦은 봄에 왜 형성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죠. 요즘에는 이렇게 말로만 주어지고 말로만 주지 않고 확실히 이동성 고기압을 네가 아냐라는 식으로 일기도를 줍니다. 야, 너 이동성 고기압인 거 구별할 수 있어? 라는 걸 일기도를 딱 주고 이동성 고기압을 선택해봐 라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아닌데 딱 2개가 헷갈리겠죠.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고기압, 아주 작은 고기압이 조금 확장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여름철,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살짝 넘어가는 일기도가 있을 때, 그때 5번과 같은 일기도가 있는 경우에는 답이 당연히 5번이겠죠. 그 답이 당연히 요 설명을 하는 그 문제가 답이 될 텐데, 그러면은 고기압이 약간의 남쪽에서 확장 이렇게 좀 있는 상태가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게 겨울철에는 그렇지 않아요. 겨울철에는 남쪽에 있지 않고, 겨울철에 이동성 고기압은 흔히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우리나라가 있을 때 요렇게 넘어오는, 남쪽이 아닌 요로 서쪽이나 요 북쪽에서 이동성 고기압이 내려오기 때문에, 혹은 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중국에 있는 요 상하이 부근 아래, 여기에서 이동성 고기압이 요렇게 오는데, 요런 문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어 기온이 일단 낮죠. 여기 그 겨울철은 기온이 낮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해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무가 잘 일어나지 않고 날씨가 좀 맑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구분하시면 되고, 이기도가 만약에 우리나라인데 고기압이 여기 있다, 혹은 여기에 조금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다라고 있을 때, 얘가 이동성 고기압이 생기는데 형태에 속하는데, 그 이동성 고기압이 어떻게 형성되냐는 건, 자, 늦은 봄이죠. 왜 하필 늦은 봄일까? 왜? 자, 여름에 어떤 고기압이 있습니까? 태평양 고기압 있죠. 얘네가 조금씩 확장을 해요. 계속 확장을 하는데, 쫙 확장하기 전에 늦은 봄에 간을 봐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좀 살짝씩 간을 보거든요. 간 보다가 툭툭 이렇게 고기압이 툭툭 변질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되면서 살짝 움츠러들 때, 여기에서 뭔가 기포가 살짝 하나 빠져나면서 고기압이 딱 하나 생기거든요. 이게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이게 이동성 고기압인데, 이 이동성 고기압이 살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 고기압이 하필 또 시계 방향으로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죠, 공기가. 그래서 해상에서 해무가 이제 잘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온난 이륙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복사한기, 전선한기, 뭐 이 증기한기, 어떤 거 하나도 이제 해당되지 않는데, 이 복사나 전선, 특히 이 복사나 전선은 특히 지표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표면이 있어야 되는데, 증기한계는 해면이 따뜻하고 상층이 차가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표가 웜이고 상층이 콜드해야 되거든요. 근데 늦은 봄이잖아요. 늦은 봄에는 상층이 콜드하긴 한데 지표면이 막 그렇게 웜하진 않잖아요. 아직까지. 물론 웜하긴 하죠. 웜하긴 한데 그렇게 바다가 따뜻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당연히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그러니까 답은 쉬운데 생각하려면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러한 좀 기상청에서 매너 좋은 문제라고 알 수 있죠. 자, 6번 잠깐만요. 내가 표시를 했었나? 넘어갈게요. 6번은 쉬운 문제니까. 7번 좀 애매한데 답은 3번이에요. 3번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가 온난 이류, 이게 한랭 이류인데, 그럼 당연히 딱 잘라서 여기 보시면
콜드고 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쿨보다 콜드가 온도가 더 낮죠.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얘가 공기가 더 무겁겠구나. 그러면 얘가 밑으로 파고드는 현상인, 그러니까 B에서 B 다시를 연직 단면을 잘랐을 때 요게 밑에 있어야 되구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3번밖에 없죠. 이 밑에 있는 경우에. 나머지는 이거는 온난이류에 아니 잠깐만요. 3번이 아니고 2번이죠. 이건 온난이류고 요게 한랭이류에 대한 그 전선 그림이기 때문에 요 그림만 저처럼 낚이지 않으신다면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방금 대충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중요한 문제네요.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9번 나왔죠. 자, 우리가 아까 9번 말고 요 20번 했죠. 20번에 요 연직 바람 시어가 나왔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풍은 연직 바람 시어가 약해야 된다. 왜? 태풍 구조가 상승하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직 바람 시어가 약해야 된다. 대신에 네오는 강해야 새로운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연직 바람 시어가 강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연직 바람 시어가 필수로 좋다. 요 문제가 나왔죠. 답은 1번입니다. 이 얼마나 참 웃긴 문제입니까? 요 문제를 이해를 했다면 요 문제는 그냥 거저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10번. 10번에 보시면, 자, 겨울철 동그라미 쳐야 되고 지상의 이도 분석했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이라 돼 있는데, 자, 잘 보시면 고기압 있고 저기압 있는데, 저기압은 반시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돌죠. 그 다음에 이제 등압선 간격이 작기 때문에 뭔가 강풍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일단 좀 보면은 겨울철 우리나라 북부나 주로 나타나는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은 서고 동저형이 맞습니다. 다음 2번. 우리나라에서 북서풍이 다소 강하게 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북서풍 혹은 이제 북서풍, 북풍이나 이제 내려오고 시계 방향, 그렇죠. 이렇게 돌는, 그래서 여기는 북동풍인데 여기는 북서풍인데 여기는 나가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북서풍 혹은 북동풍, 어쨌든 뭐 북서풍이 가서 강하게 불 것이다라는 설명이 그렇게 막 틀렸다고 보긴 애매해요. 만약에 요즘에는 옳지 못한 것은 이렇게라고 안 나오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만약에 북서풍이 아니라 뭐 북동풍이라 해도 사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 어쨌든 그다음 3번. 자, 발해만 동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은 CP이고 일반적으로 키가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발해만이 어디냐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자, 발해만 동쪽에 고기압이 있는 게 서쪽에 고기압이 있죠.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키가 크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온도가 낮습니다. 뭐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온도가 낮으면 상층으로 갈수록 기압 변화가 크기 때문에 키가 큰 게 아니라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4번. 우리나라 서해지방은 눈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해안에 이제 고기압성이 있을 때 저기압이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혹은 이렇게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서해안 지방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취주거리가 길면은 통해 호남 지방에, 전라도 지방에 이제 눈이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11번. 자, 기상특보 기준인데 요 문제는 그러니까 예전이랑 달라져서 이제 좀 요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런 유형은 나오는데 요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3시간이 60mm, 그 다음에
12시간이 110mm거든요. 그래서 80mm가 아니고 110mm인데 얘도 틀렸고 황사주의보는 없고 황사경보만 있기 때문에 얘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대설주의보는 이제 24시간으로 바뀌어서 24시간 동안 이제 주의보죠. 주의보는 24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틀렸어요. 예, 맞는 건 풍랑학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요 3번 다 이게 세 개 다 틀렸고 요거만 맞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이라고 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 관측 전문이 나왔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요렇게 쪼개면 됩니다. 요렇게 쪼개면 됩니다. 요거는 날짜의 시간. 요건 날짜입니다. 날짜고 얘는 이제 KTS 다니고 이게 실측값이었나? 실측값이구나. 0, 1, 3, 4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얘가 추정값이고 얘가 실측값입니다. 그래서 실측값이고 얘는 이제 우리나라 서울인가 그럴 거예요. 그 장소를 나타내고 11은 안 중요합니다. 5는 이제 운저고도를 나타내고 11은 운저고도 이게 시정이죠. 시정. 그 다음에 얘는 8옥타. 얘는 풍향과 풍속입니다. 풍향은 이제 07인데 70도를 의미해요. 70도를 의미하고 풍향은 이제 풍향 다음에 풍속 5m 5kts 5노트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8옥타로 전천후이 모두 덮여 흐린 상태다라는 거는 맞고 기온 그렇죠. 기온은 안 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1, 2, 3 이제 잠깐만 1, 2, 3, 4, 5 라고 돼 있는데 자, 기온은 여기 0은 영상을 의미합니다. 영상이 아니고 영하입니다. 영하. 그래서 마이너스 0.61도. 그 다음에 0이 아니고 요게 1이 영하를 나타내죠. 영하. 0이면은 영상이고. 그래서 요게 앞에가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0.61도구나. 그 다음에 얘는 이슬점 온도가 마이너스 0.69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관측소 기압이거든요. 관측소 기압이 1000.8이죠. 네, 1000.8. 그 다음에 이 해면 기압이 1011.8입니다. 1011.8. 그래서 항상 해면 기압이 더 높기 때문에 뒤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요 해면 기압과 관측소 기압을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헷갈리면은 잣대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내리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77177에서 얘는 이제 이 앞에 7은 뭐냐면 항상 고정된 숫자인데 일기 상태를 나타내겠다 라는 의미고 이제 눈이 내리는데 눈이 뭐 계속적으로 오냐 뭐 약하게 단수적으로 오냐 막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게 눈을 의미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 앞에 7이랑 달라요. 얘는 일기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7에 뭐 6, 1, 뭐 00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01 나타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7은 현재 일기 상태를 나타낸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도 생각할 거리는 많은데 생각할 거리라기보다는 주의할 거리가 많은 거죠. 주의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 다음 13번. 자, 13번을 보면은 단일선도인데 뭐 여기까지는 안 읽을게요. 어차피 뭐 그냥 단일선도 뭘 구하는지만 보면은 자, 공기가 이류 없이 건조단일 쪽으로 850토까지 헥토파스칼까지 혼합이 잘 이루어지면 지상 기온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혼합이 잘 이루어지면은 공기가 건조단일 쪽으로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건조하늘 쪽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쭉 내려가면 자, 잘 봐야 돼요. 이게 10도죠. 이게 15도예요. 여기 20도거든요. 그러면 대충 어림 잡아. 한 요쯤이 납시다. 한 18도쯤 되겠죠. 그럼 답은 3번이죠. 요 문제 요런 거. 요 밑에 값을 보기보다는 요걸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요 어쨌든 요걸 봐야 됩니다. 14번. 자, 850 헥토파스칼 고도의 공기 덩어리를 건조단열적으로 500 헥토파스칼까지 상승시켜 얻은 기온과 500 헥토파스칼의 실제 기온 차이를 가지고 구하는 불안정 지수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T500 TL입니다. TL인데 얘는 이제 SSI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K 인덱스는 훨씬 복잡해요. 850에서 500 빼고 그 다음에 TD 850 더하고 빼기 뭐 700헥토파스 중층에 있는 뭐 건조도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다 아니고 케이프도 인테그랄 뭐 LCL부터 뭐 LFC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15번은 넘어갈게요. 자, 16번. 아, 근데 잠깐만요. 16번을 해야 되나? 쉬운 문제긴 한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등고선 500m 등고선 나타냈는데 잘 보시면 초직균풍을 구하래요. 초직균풍 지역을 어딘가라고 되는데 초직균풍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직균풍이 뭐냐면 이제 직균풍보다 강한 바람이 초직균풍인데 그러면 고기압성 경도풍을 의미하거든요. 고기압 경도풍 의미하는데 지위고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이쪽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기압 경도래요. 요게 저연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죠. 이렇게 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부는데 원래는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불 때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데 요렇게 그러니까 서풍이 불 때 여기가 저기압이 돼요. 지금 동풍이 부니까 여기가 저기압이겠구나, 여기가 고기압이겠구나라는 것을 의미를 알 수 있죠. 그러면 답은 당연히 3번이겠고, 그럼 B랑 C는 어떻게 되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B에서 D 이런 거는 여기는 사실 변곡점이라는 점이거든요. 이 변곡점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저기압성 회전에 있을 때 공기가 제일 이제 풍속이 작다가 점점점 증가해요. 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기압성이 왔을 때 가장 증가하고 저기압성으로 이제 점점점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감소하다가 여기서 이제 최소가 되는 그러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 문제도 주의해야 돼요. 여기로 갈수록 기압이 증가한다는 건. 17번. 이 문제 중요합니다. 자, 다중세포 내의 이동 방향 속도 50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이제 다중세포 내의 영역이 점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대기의 평균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다중세포 내우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요게 A면 요것도 A고 요것도 A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요. 얘가 상승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기류가 중요하다고. 하층에서 올라오는 요 상승 기류이기 때문에 얘가 점점 증가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다중세포 내우도 증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가 B고 C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다중세포 내우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다중세포 내우는. 왜? 여기도 3개인데 여기도 3개인데 여기도 3개잖아. 그럼 이렇게 동쪽으로 갈수록 3개가 계속 유지되면 뭐 이렇게 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상승기류가 있는 거예요, 대각선. 그래서 대기의 풍향은 요 대각선이거든요. 그 이동 방향의 대각선 위쪽 방향. 그래서 답은 D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좀 중요합니다. 자, 18번.
6에서 7 마이크로의 파장대로 제트기의 위치나 상층 기압기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기상 위성의 이상 종류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6 헥토파스칼 정도 되면 이제 6 마이크로미터, 6 헥토파스칼이 아니고 6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면 이제 수증기가 잘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6.2, 6.9, 그 다음에 7.2는 수증기 영역이라고 해서 중층과 상층의 수증기를 잘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 영상이 6에서 7 마이크로미터의 파장대로 제트기류의 위치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층을 판단하라고 했을 때는 수증기 영상은 해당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수증기 영상으로는 하층의 기상 현상을 알 수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인데 이 문제 중요합니다. 예보 용어. 예보 용어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보 용어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 예보 용어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거 이후로 한 번 더 나왔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요렇게는 안 나오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상특보 기준에 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 문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자 나머지는 이거 맞거든요. 1,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자 3번이 좀 중요해요. 3번이 뭐냐면 아침은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분류하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가지가 있거든요. 시간 표현하는데 뭐 두 가지로는 이제 그 오전과 오후로 표현하고, 얘는 새벽, 오전, 오후, 밤, 새벽, 오전, 오후, 밤 이렇게 표현하고, 8가지로는 이제 또 새벽을 뭐 이른 새벽, 늦은 새벽 뭐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만약에 아침을, 만약에 뭐 우리가 낮 최저 기온, 뭐 아침 최저 기온 구하듯이 뭐 03시부터 09시까지인 거 아닌가 해서 답을 3번으로 하셨다면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예보 용어는 기상청에 정리해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답은 4번인데 산지는 800이 아니라 600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미래 예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산지인지 산지 구분이 아닌지도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보 용어에 대한 예보 용어랑 기상특보 기준을 섞어서 낸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해발 고도 적어놓고 여기는 0, 200, 400, 여기 800 뭐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400에 산에 해당되는 뭐 풍랑주의보라든가 산에서,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뭐 풍랑주의보 해가지고 요런 문제 섞어서 내지 않을까, 요런 문제를 좀 한번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산지는 이제 600m 이상이기 때문에 요 200m에서 800m 이하인 400, 200, 0m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산에 이제 풍랑주의보가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주의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보를 나타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산지는 800이 아니고 600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빡 박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2010년도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도 설명하기 참 많네요. 한국사 괜히 풀었나 싶네요. 일단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